경기도 외곽의 어느 한적한 마을, 평생 종묘 사업으로 씨앗을 일궈온 강만석 씨의 자부심이 깃든 이 집의 평화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버님,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 썩은 씨앗 뭉치를 대체 왜 안 버리고 방구석에 쌓아두시냐고요? 당장 이거 다 내다 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윤선아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워 집안의 공기를 찢어발기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코를 찌푸린 채 만석이 평생의 보물처럼 아끼던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마당 한가운데로 집어 던졌습니다. 상자가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그 안에서 수십 년간 정성껏 갈무리해온 진귀한 종자들이 차가운 흙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강만석은 떨리는 손을 지팡이에 의지한 채 마당에 흩어진 씨앗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물의 씨앗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 흙을 일고 세 자매를 대학 보내고 귀한 아들 대호를 번듯하게 키워낸 그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또한 먼저 떠난 아내와 함께 이 씨앗들이 우리 집안의 뿌리라며 약속했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마당에는 차가운 가을바람이 윙윙거리며 불어왔고 흩어진 씨앗 위로 마른 잎사귀들이 무심하게 굴러다녔습니다. 평소라면 아버지를 대신해 화라도 냈을 아들. 대호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텔레비전 볼륨만 높일 뿐이었습니다. 만석은 그 무관심한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집은 원래 만석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아직 도시의 소음이 닿지 않은 이 땅에서 그는 종묘 사업으로 자수성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대호의 사업이 연달아 실패하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치자 만석은 자식이라는 이름의 굴레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살던 집을 정리하고 아들 내외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만석은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입안에서 맴도는 수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저 침을 꿀꺽 삼키며 자신의 방인 좁은 문간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문간방은 창고로 쓰던 곳을 급하게 치워 만든 탓에 곰팡이 냄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홀로 앉아 흙 묻은 바지를 털어내며 생각했습니다. 씨앗을 심을 때는 흙을 만져야 하고 수확할 때는 허리를 숙여야 하는 법인데 저들은 어찌하여 남이 일궈놓은 밭에서 열매만 따먹으려 하는 것인지. 만석의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서글픈 그림자가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1년 전까지만 해도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들 대호는 만석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었습니다. 사업이 망해 아이들 학원비조차 줄 수 없다며 한 번만 도와달라고 머리를 조아렸던 것입니다. 며느리 선아 역시 그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 모시고 싶어서 그래요.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계시면 얼마나 적적하시겠어요? 이 집 명의만 대호 씨로 돌려주시면 저희가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모실게요. 제 진심 믿어주세요. 선아는 만석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연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만석은 그 뻔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말에는 장사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일군 이 터전이 자식의 손에서 다시 꽃 피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증여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만석은 마음 한편에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의 직위이자 법조계에서 잔뼈가 굵은 박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박 변호사는 만석의 고집을 꺾지 못할 것을 알고 대신 치밀한 안전장치를 제안했습니다. 만서가 자식 믿는 마음은 알겠다만 세상 일 모르는 거다. 건물만 명의를 넘겨주고
땅은 내 명의로 남겨둬라. 그리고 이 서약서도 꼭 쓰게 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한다는 조건부 계약이다. 이게 나중에 내 목숨줄이 될지도 몰라. 만석은 친구의 조언을 받아들여 비밀리에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저 건물 명의가 자신들에게 넘어온다는 사실에 눈이 멀어 서류 더미 속에 숨겨진 토지, 소유권과 효도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 낡은 집이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수십억의 보상금을 안겨줄 황금알이라고만 믿었습니다. 명예 이전이 끝나자마자 선화의 연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만석의 안방을 차지했습니다.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가구들을 하나둘씩 마당으로 내놨고 그 자리에 화려한 수입 가구들을 들였습니다. 만석이 항의하자 선화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이 집 주인은 대호 씨예요. 집안 분위기도 좀 바꿔야 재개발 보상받을 때 집값도 제대로 받죠. 아버님은 저기 문간방 쓰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화장실도 가깝고 좋잖아요. 만석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심은 것은 자식이라는 이름의 나무였지만 그 나무가 자라나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만석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 밑에서 묵묵히 겨울을 견디는 씨앗처럼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자신의 수첩에 그날그날의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찬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드는 겨울이 왔습니다. 만석의 문간방은 우풍이 심해 밤마다 뼛속까지 시려왔습니다. 식사 시간은 만석에게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선아는 아들과 남편에게는 기름진 고기 반찬을 내어주면서도 만석 앞에는 항상 쉰내가 나는 김치 조각과 멀건 국물뿐인 그릇을 놓았습니다. 가끔 딸 미소가 반찬을 싸들고 찾아오는 날에만 집안에 고기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되셨어요? 오빠, 언니, 아버지 식사를 이게 뭐야? 냉장고에 내가 사다 놓은 고기들은 다 어디 갔어? 미소가 울분을 토하며 소리를 지르면 선아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노인네들은 소화가 안 돼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느니 다 아버님, 건강을 생각해서 차린 식단이라느니 하며 얄미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들 대호는 그 와중에 젓가락질만 멈추지 않으며 동생 미소에게 화를 냈습니다. 너는 가끔 오면서 뭘 안다고 그래?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며 모시는지 알아? 싫으면 내가 모셔가든가. 미소는 형편이 넉넉지 못해 아버지를 모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워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만석은 떠나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딸에게만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선아는 동네 아주머니들을 집으로 초대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화장실에 가려고 방을 나서자 선아는 친구들 앞에서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아버님, 또 나오셨어요? 제가 방에서 나오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손님들 계시는데 노인네 냄새 풍기면 어떡해요? 정말 눈치가 없으셔. 친구들은 며느리의 당당한 무례함에 당황하며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만석은 그들을 뒤로하고 조용히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허파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커다란 고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년을 버텨온 저 나무도 속은 썩어갈지언정 겉으로는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결심했습니다. 이 나무가 쓰러지기 전에 반드시 썩은 가지들을 쳐내야겠다고 말입니다. 사건은 재개발 확정 공고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날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보상금이 수십억에 달할 것이라는 뉴스를 접하고 아침부터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선아는 이미 전세로 알아본 강남 아파트의 계약서를 들여다보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대호 역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업을 다시 시작해보겠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만석은 그들의 들뜬 모습을 보며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부모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줄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대호야, 재개발 보상금이 나오면 말이다. 내 몫은 따지지 않을 테니 저기 시골에 있는 미소네. 작은 과수원 빚이라도 좀 갚아주면 안 되겠느냐? 미소가 고생이 많구나. 만석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선아가 들고 있던 찻잔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악마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아버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 집 우리 명의로 넘겨주신 게 언제인데 아직도 주인 행세세요? 미손의 빚을 왜 우리가 갚아요? 그 돈은 우리 애들 유학 보내고 우리 강남 아파트 살 돈이에요. 아버님은 그냥 입 닫고 계시다가 유희양원이나 가실 준비나 하세요. 옆에 있던 대호 역시 아내의 편을 들며 만석을 몰아세웠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이 집 권리를 다 넘기지 않았느냐며 노욕을 부리지 말라고 차갑게 뱉었습니다. 만석의 심장은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선아의 폭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만석의 방으로 들이닥치더니 만석이 평생 소중히 간직해온 낡은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만석의 아내, 즉 대호의 어머니 영정 사진이 담긴 액자였습니다. 선아는 사진 속 시어머니의 온화한 미소가 자신을 꾸짖는 것 같아 평소에도 기분이 나쁘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사진도 이제 치워버릴 거예요. 새 집에 이런 퀴퀴한 사진 들고 갈 순 없잖아요. 선아는 만석이 말릴 틈도 없이 액자를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유리 깨지는 비명과 함께 아내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평생을 함께 고생하며 씨앗을 뿌리던 아내였습니다. 대호는 그 광경을 보고도 아내를 말리기는커녕 울고 있는 아버지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지저분하게 거실에서 울지 말고 방으로 들어가라며 아버지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만석은 깨진 유리 사이로 아내의 사진을 소중히 주워 모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유리에 베어 피가 났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검은색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꼼꼼히 기록해온 수첩과 며느리의 폭언을 몰래 녹음했던 휴대폰을 챙겼습니다. 만석의 눈빛은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밭을 망치는 해충을 박멸하려는 노련한 농부의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은 낡은 양복을 꺼내 입고 박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만석의 벤 손가락과 초췌한 얼굴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만석이 내민 수첩과 녹음 파일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증거들이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영정 사진을 깨뜨리고 시아버지를 협박한 행위는 부양, 의무 위반 중에서도 가장 질이 나쁜 사례로 분류될 수 있었습니다. 만석아, 마음 단단히 먹었나? 이제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 저들은 길바닥으로 나앉게 될 거야. 자식 놈을 길바닥에 내쫓는 아비 마음이 어찌 편하겠나? 하지만 저대로 놔두면 저놈들은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 될 걸세. 내가 뿌린 씨앗이 독초가 되었다면 내 손으로 뽑아내는 것이 마지막 돌이 아니겠나? 만석은 박 변호사와 함께 재개발 조합 사무실과 건설사 법무팀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토지 등기 권리증 원본을 제시하며 모든 보상 협의는 건물주인 아들이 아니라 토지주인 자신과 직접 해야 함을 명확히 고지했습니다. 또한 박 변호사를 통해 아들에게 부양 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 해제 통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무것도 모르는 대호와 선아는 보상금 설명의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가장 앞자리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며 자신들이 받을 수십억의 보상금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설명회가 시작되고 담당자가 발표한 내용은 그들의 상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재개발 보상에서 건물 소유주인 강대호 씨에게는 지작물 보상과 이주비 명목으로 약 4천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외 토지 보상금 및 개발 이익은 토지주이신 강만석 씨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선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며 소동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법적으로 건물과 토지는 별개이며 당신들이 가진 건 곧 철거될 낡은 벽돌더미뿐이라는 사실을 못 박았습니다. 그 시각 만석은 집으로 돌아와 깨끗하게 비워진 자신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내의 영정사진을 새 액자에 정성스럽게 끼워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이제 폭풍이 몰아칠 시간이었습니다. 만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사색이 된 아들 부부가 들이닥쳤습니다. 아버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땅 주인이 아버님이라니요. 그게 지금 말이 돼요? 당장 설명 좀 해보시라고요. 소파에 앉아있던 만석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고요한 움직임이 오히려 폭풍 전야의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선아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재개발 보상 안내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어 만석의 면전에 들이밀었습니다. 대호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만석의 무릎 아래에 털썩 주저앉아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만석은 그들의 소란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옆에 놓여있던 검은 서류철에서 법무법인의 직인이 찍힌 서류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아들 부부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선포하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선아는 서류의 내용을 읽어내려가며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거기에는 토지 소유권 확인 및 부양 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 계약 해지 통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석은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자식이라는 이름의 굴레에 묶여 퍼주기만 했던 아비의 눈에 이제는 일말의 동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을 모시느라 고생한 세월이 얼만데 이럴 수 있느냐며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통곡이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그 가짜 눈물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휴대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은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향해 퍼부었던 온갖 멸시와 폭언이었습니다. 노인네 냄새난다. 빨리 요양원이나 가라는 냉혹한 목소리가 거실을 메우자 선아의 통곡 소리가 씻은 듯 멈추었습니다. 만석은 녹음기를 끄며 나직하게 응조렸습니다. 씨앗을 거두는 시기는 농부가 정하는 법이라고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아들 부부의 비굴한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아는 아침 일찍부터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인 척 굴었습니다. 대호 역시 퇴근길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옛날 과자를 사들고 와 만석의 어깨를 주무르며 악첨을 떨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다 잊고 우리 잘 지내요. 아들의 말은 허공을 떠도는 메아리처럼 공허했습니다.
만석은 그들이 내오는 음식에 손대지 않았고 그들이 건네는 말에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그들의 비굴한 태도, 너머에 숨겨진 계산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법적 절차는 만석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참다 못한 선아가 다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비는 척하다가 갑자기 눈을 치켜뜨며 만석을 위협했습니다. 이거 명백한 사기예요. 라며 억지 논리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이미 모든 세무 처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대호는 옆에서 아내를 말리는 척하며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제가 아들이잖아요. 저를 길바닥에 내쫓으실 건 아니죠? 만석은 아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실벽에 걸려있던 텅 빈 액자 틀을 가리켰습니다. 그 액자 틀은 며느리가 깨뜨린 아내의 영정 사진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만석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내 어미의 얼굴이 바닥에 짓밟힐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고. 대호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만석은 그날 저녁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을 나갈 사람은 만석이 아니었습니다. 집이 완전히 철거되고 새 땅의 주인이 결정될 때까지 그는 이 부정한 자들과 한 공간에 섞여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짐가방 하나와 아내의 사진만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떠나는 만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했지만 만석은 단호하게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만석이 집을 비운 지 보름 만에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결정문이 날아들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동안 이 집의 주인인 양권세를 부렸지만 법은 냉정하게 그들에게 퇴거를 명령했습니다. 선아는 동네 사람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지만 딸 미소가 나타나 그동안의 학대 증거들을 폭로하며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바뀌었고 아들 부부는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집이 철거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노란색 포클레인이 마을 어귀에 나타나자 대호와 선아는 초라한 행색으로 쫓겨나듯 집을 나섰습니다. 만석은 언덕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육중한 쇠갈고리가 지붕을 찍어 누를 때마다 수십 년간 정들었던 기와장들이 먼지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철거가 끝나고 남은 것은 평평하게 골라진 흙바닥뿐이었습니다. 만석은 천천히 언덕을 내려와 자신의 땅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건물은 사라졌지만 그 건물을 지탱하던 땅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만석은 주머니에서 작은 씨앗 하나를 꺼내 흙 속에 깊이 눌러 심었습니다. 사람이 땅을 속이면 땅이 사람을 버리는 법이다. 철거 이후의 시간은 만석에게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수백억에 달하는 토지 보상금으로 딸 미소의 빚을 모두 갚아주었고 나머지는 정직한 농부 장학회를 세워 기부했습니다. 반면 아들 대호와 선아의 삶은 비참하게 추락했습니다. 쥐꼬리만한 보상금은 선아의 투자 사기로 모두 날아가 버렸고 두 사람은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대호는 이제 새벽 인력 시장을 전전하며 건설 현장의 막일로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차가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그의 모습은 젊은 시절 아버지가 겪었던 고생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대호는 신문을 통해 아버지의 기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대호는 그 사진 위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자신이 발로 찼던 그 밥상이, 자신이 깨뜨렸던 그 영정, 사진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먼 길을 와버렸습니다. 미소는 종종 아버지 만석을 모시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만석은 이제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마을에 작은 목조주택을 지었습니다. 그 집의 마당은 봄이면 온갖 꽃들이 만발하는 정원이 되었습니다. 만석은 매일 아침 정원을 돌보며 아내의 사진 앞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만석의 정원에는 커다란 소나무 한 그루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이 정원의 이름을 송혜원이라 붙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며 인생 철학을 담은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원 입구에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들 대호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나타날 자격이 없음을 알기에 멀리서 사죄의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를 발견했지만 달려가서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정원의 일꾼을 불러 따뜻한 죽 한 그릇과 작은 봉투 하나를 전하게 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돈이 아니라 만석이 평생 아껴온 가장 튼튼한 씨앗 몇 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씨앗을 심어 내 힘으로 꽃을 피워보거라. 그것이 내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대호는 그 씨앗 주머니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용서받을 기회를 마지막으로 준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다시 등을 돌려 자신의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으며 온 들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농부는 땅의 가격을 묻지 않고 흙의 진심을 읽는 법입니다. 만석은 이제 압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직하게 씨앗을 뿌렸느냐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가지를 흔들자 은은한 소량기가 만석의 주위를 감쌌습니다. 그는 아내의 사진을 향해 인자하게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올해 농사도 참 잘 되었네.